자, 한번 다시 해주면 완자 내가 가져오라고 개념 완성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냥 완자만 가져오면 돼. 근데 숙제를 너네가 할 때 완자만 하면은 이게 문제 수가 너무 적거든. 숙제할 때 내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오늘 배운 내용은 완자랑 개념 완성을 같이 풀어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숙지가 될 거야. 자, 이제 생태계 파트 시작합시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제일 하위 단계부터 상위 단계까지 가면 제일 낮은 단계가 우리가 아는 뭐니?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개념이 뭐야? 세포부터 시작하죠. 세포. 그럼 인간을 구성하는 것 중에 세포가 모이면 그 다음에 뭐 되니? 조직이 모이면 인간이야. 나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됩니다.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그 다음 모여서 한 마리의 개체가 되죠. 이 개체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하위 단계예요. 그래서 개체가 과학준 한 마리, 요게 한 마리 개체야. 자, 개체가 모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거 기억 잘해야 된다. 이제부터 개체군이라고 불러. 그러면 과학준 한 마리가 개체인데 개체군은 과학준들의 모임.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저번에도 생명과학 저쪽에 똑같이 수업했거든. 과학준이 개체야. 그럼 과학준의 모임. 이러고. 그게 아니고 진짜 나랑 동일 종족이 너네들의 모임이잖아.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개체군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 동일 종끼리의 모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인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 뭐 곰팡이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되게 많아. 그래서 개체군들의 모임을 우린 뭐라고 하냐?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은 인간도 살지만 뭐 강아지도 개도 살고 고양이도 살고 세균도 살고 여러 가지 종족들이 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종족들이 사는 걸 군집이라 하기 때문에 다종의 모임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체군이라고 하면은 인간이란 한 종만 생각해야 되고 군집은 여러 가지 종의 합침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군집이 모이면 생태계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 개체군은 동일 종끼리의 모임이고 군집은 여러 종들의 모임이거든. 거기까지 하면 그게 생태계잖아. 그럼 군집과 생태계의 다른 점이 뭔데? 여기에 외부 환경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 자, 뭐 사막 환경이냐 아니면은 뭐 바다 환경이냐 육지 환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생태계가 다른 생태가 되는 거고 그 생태계 안을 이루는 군집도 다 다양해지죠. 그래서 그 단계를 먼저 기억을 하면은 생명과학 앞쪽 파트, 생태계 파트에서 앞쪽 파트는 제일 먼저 개체군들의 모임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은 당연히 군집의 모임을 얘기할 거고 지금 내가 먼저 얘기할 거 오늘 수업할 거는 생태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상호작용이라는 거를 고1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생태계는 비생물적인 요인과 생물적인 요인으로 나눠진다 라고 배웠을걸? 그러면 생물적인 요인이 뭐 있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생명체다 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 뭐 있어? 생산자. 네, 생산자라는 새끼들이 있죠? 그럼 생산자의 뜻은 뭐야? 생산자 뜻이 뭐야? 정의하는 게 있을 거야. 식물 그럼 바로 틀려요. 뭐야?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뭘 해서? 얘는 광합성하는 생명체 총칭을 합니다. 그러면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도 있지만 식물 말고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던 게 있지. 어떤 새끼 또 있었냐? 남세균도 있죠. 남세균도 광합성을 합니다. 남세균 말고 식물 말고 또 뭐 있을까? 플랑크톤도 있어. 그 말고 너 광합성 할 수 있어? 또 말고 있단 말이야. 이걸 오늘 배울 거 통합과학 때 배웠어. 힌트. 빛의 파장에 따른 작용 현상 할 때 배웠어. 해조류입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 생명체 말고 남세균도 말고 해조류 같은 것도 광합성하는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라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이 또 있어? 소비자. 우리 인간과 같은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는 말 그대로 소비만 하는 새끼들. 그래서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밥만 축내는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종족이 뭐 있어? 분해자가 있죠? 자, 분해자는 그럼 뜻이 뭐니? 뭘 분해? 소비자나 생산자의 사체, 시체는 좀 그렇고, 시체는 사람을 죽은 걸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체. 그래서 이제 죽은 사체를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생명체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아는 건데, 지금부터 이런 표현을 기억해야 된다. 생산자는 다른 말로 어떤 영양생물이다 라고 하는 줄 아니?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을 니네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독립영양생물의 뜻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소비자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절대 못하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 누군가가 양분을 제공해주면 그걸 처먹고 사는 거야.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생명체를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 분해자는 뭘까? 독립영양생물일까? 종속영양생물일까? 분해자는 이거 아니면 둘 다 아님.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뭐야? 종속입니다. 자, 이게 잘 나와요. 다시 얘기해 줄게. 분해자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를 분해함으로써 산댔지. 그럼 분해라는 게 뭔데? 지가 먹는 겁니다. 지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자도 뭔가를 먹고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종속 영양생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동물이 되겠는데 분해자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버섯과 같은 애들. 맞아. 이런 애들을 곰팡이성 애들 다 분해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세균 같은 것도 분해자에 들어가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또 이상한 게 분명히 내가 볼 때 이쪽 파트는 세부적으로 물어볼 거야. 안 그러면 등급 조절이 안 돼요. 특히 운전고는 진짜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된다. 분해자는 자, 일단 생산자 호흡해 안 해? 하지? 세포호흡 하죠? 미토콘드리아 있으니까. 그럼 소비자 호흡해 안 해? 하지? 대신 소비자는 뭐 안 해? 광합성은 안 하죠. 얘는 광합성도 하면서 호흡도 하고, 얘는 광합성은 안 하고 호흡만 합니다. 얘는 그럼 광합성 해 안 해? 광합성을 했으면 여기에 넣겠지. 광합성을 안 하니까 여기 넣는 거야. 그럼 또 이래야지. 쌤, 남세균은 세균인데. 그래, 맞는데 남세균은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남세균이 뭔가 분해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광합성하면서 살아. 자, 그런데 분해자라고 얘기하면은 광합성을 그래서 해 안 해? 안 한다니까. 근데 호흡을 할까 안 할까? 야, 너네 생각을 이렇게 해봐. 버섯은 에너지 없이도 살아가냐? 에너지는 있어야지. 그럼 당연히 호흡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가 문제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인간이 하는 세포호흡에서는 재료가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포도당과.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호흡을 할까? 당연히 이 새끼도 산소호흡합니다. 대신 이 표현을 기억합시다. 분해자는 산소로 호흡을 할 수도 있고 산소가 없어도 호흡할 수 있는 분해자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하고 산소로 호흡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 유기호흡이라고 해요. 유기호흡. 무산소호흡은 뭐라고 할래? 무기호흡이라 하면 되겠죠. 요 정도까지만 좀 기억합시다. 여기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저부터는 생투 내용도 아니고 그건 대학교 일반 생물학이에요. 여기까지 됐고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요거는 뭐라 그랬냐 내가? 비생물적 요인을 했지. 그럼 그 생태계에
비생물적 요인이 뭐 있어? 뭐 빛도 있을 거고 온도도 있을 거고 되게 많아요. 물도 있어. 또 공기도 있고 한 개 더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끝. 완벽한 거. 자, 그러면 이제부터 효과를 알아야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1번. 그 다음 생물적 요인이 무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2번. 생물끼리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걸 3번이라고 한다면 1번이 우리가 뭐라고 배웠니? 무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때를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합니다. 뭐 통합값 니는 안 배웠냐? 작용. 그 다음 두 번째 2번이 뭐야? 이게 작용의 반대여서 반작용이라 해. 읽고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만 읽어. 3번. 자, 얘는 생물체끼리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때를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대신 상호작용에서는 반드시 화살표를 잘 봐야 돼. 화살표. 이거 내가 통합과 할 때도 강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걸 A라고 할 때도 있고 이걸 A'이라 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A라고 하는 건 뭐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생산자가 소비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A'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호흡을 한다라고 하면 세포호흡은 일단 인간이 하는 건데 인간이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먹어야죠. 그래야 세포호흡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반대로도 보면 광합성을 토대로 세포호흡의 결과물인 포도당을 만들어내잖아. 자, 그러면 A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래? 세포호흡 한다. 이렇게 얘기하긴 조금 힘들어요. 그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냐? 소가 풀 뜯어먹는다. 이게 A입니다. 생산자를 소비자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럼 A'은 뭐라고 할래?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줄 때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은 동물이 식물에게 영향을 주겠냐? 동물이 뭐 쪼갤 수도 있지만 그럼 환경적 요인이 좀 크겠지. 그게 나와야지. 길을 가다가 배가 아파서 똥을 쌌는데 오줌을 싸고 거기에 식물이 잘 자랐대. 그럼 이거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는 뭘까? 얘입니다. 작용이에요, 작용. 자, 오늘 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잘 적어야 된다. 자, 일단 작용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고? 무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다고. 그 프린트 지금 안 줘도 되지? 어차피 지금 여기 그냥 책 안 보셔도 돼. 자, 작용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당연히 빛이에요, 빛. 자, 빛에 의한 작용은 세부 분류를 좀 해줘야 돼. 빛에 뭐에 따른 작용현상이 있냐? 아는 거 혹시 있냐? 빛에 세기에 따른 작용현상이 있어요. 두 번째 뭐도 있어? 파장에 따른 작용현상. 내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고 마지막 빛에 쪼여주는 시간 1조 시간에 따른 작용이 있어요. 할 얘기는 여기까지야. 빛에 의해선. 자, 세게 먼저 봅시다. 자, 빛의 세기에 의한 작용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을 비교 많이 하냐면 양엽과 음엽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너네가 여기서 이제 니네 멋대로 또 해석하는 애가 있어. 뭐라고? 난 분명히 양엽과 음엽이라 했는데 니들 멋대로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라고 확인합니다. 양지식물, 음지식물 난 얘기한 적 없어. 양엽, 음엽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다르다는 거네.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그 다음에 양엽, 음엽은 실제로 달라요. 그러면 먼저 분류를 좀 해줘야겠다. 양지식물이랑 음지식물은 뭐고 양엽과 음엽은 뭐야? 이건 말 그대로 빛이 별로 없는 곳에 사는 식물이고 빛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에 사는 식물을 양지식물, 음지식물로 나뉘어요. 근데 양엽과 음엽은 그럼 뭘까? 양엽은
빛이 많은 곳에 사는 식물의 이파리입니다. 음엽은 빛이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식물의 이파리예요. 이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단일 개체예요. 자, 쉽게 얘기해 줄게. 태양빛이 여기서 막 내려찌고 있다? 근데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의 한 그루에서도 이쪽 영역은 태양빛을 좀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엄청 많이 받잖아요. 여기 태양빛이 막 내려찌니까. 그러면 여기 잎은 태양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잎인데 저 뒤에 이파리 여기 태양빛 자체가 많이 못 들어오죠. 이렇게 되니까 태양빛이 별로 안 들어오는 지역에 사는 나뭇잎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무는 식물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빛이 많은 곳에 오는 나뭇잎은 잎의 두께를 두껍게 합니다.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근데 잎이 별로 식물의 빛을 많이 못 받으면 그냥 잎의 두께를 줄여버려요. 자, 그 이유가 뭘까? 너네들이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기 이제 등장한다. 첫 번째, 식물의 잎을 보면은 식물의 잎이라는 게 일단 식물의 구성 단계 중에 뭐에 들어가는 줄 아니? 너네 이제 지금부터 제가 몇 개만 얘기해 줄게. 여기 파트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실화야, 진짜. 나도 존나 싫어해. 진짜 재미없어가지고 니들이 좀만 이렇게 되면은 바로 수업하다가 그리고 집에 갈 때 딱 눈 뜨면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여기가 제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유전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풀면 바로 진짜 개졸림 파트거든. 그래서 잘 들어야 되지 진짜. 자, 식물은 구성 단계 봅시다. 제일 작은 단계가 뭐야, 식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인간의 가장 작은 단계가 있고 니들 뭐라 그랬어? 세포부터 시작해야지. 세포가 모이면 뭐 된다고? 조직. 자, 여기서 식물은 조직이 모여서 뭐 된다? 조직계가 됩니다. 조직계가 모이면 기관이 돼. 기관이 모여서. 자, 그럼 개체는 식물 한 그루예요. 한 그루. 그럼 문제, 잎은 기관이야 조직계야? 둘 중 하나겠지. 기관 아니면 조직계입니다. 잎이 뭐야?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관이라는 곳은 잎, 줄기, 뿌리 이런 게 다 기관이에요. 기관. 그럼 여기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냐? 여러 개의 조직계가 있죠. 자, 잎을 구성하는 조직계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있어요. 기본 조직계, 그 다음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이 표피 조직계. 딱 세 가지 있어. 자, 요걸 좀 확대해서 볼게. 이제 잎은 요렇게 해가지고 잎의 앞면, 윗면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아랫면 요렇게 나눠지면서 가장 잎의 위와 아래를 차지하는 곳이 표피세포예요. 하나로 주면 표피세포. 얘랑 비슷한 애들 여러 개 주면 표피조직이 됩니다. 얘를 완전히 이어주면 위와 아래 모든 표피조직인데, 자, 요렇게 일단 요런 새끼가 좀 이따 나올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다 표피. 그래서 여기 윗면과 아랫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합을 지금 내가 얘기했던 표피 조직계다 이렇게 불러요. 자, 너네 표피라는 거는 식물이 갖고 있는 거고 동물이 갖고 있는 건 뭔 줄 아냐? 표피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상피와 진피를 갖고 있는 피부가 있죠. 피자가 붙으면 제일 표면이에요. 표면. 그래서 이 표피는 식물의 가장 표면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한 개면 표피세포, 몇 개 모이면 표피조직, 전체가 모이면 표피조직계. 빡세.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가운데에는 굉장히 빽빽하게 모인 조직이 하나 있어. 자, 엄청나게 이렇게 빽빽하게 모인 조직을 뭐라고 하는 줄 아냐? 통합과학 때 배웠어. 이거 무슨 조직이라 그래?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빽빽하게 모여있는 조직으로서 왜 이렇게 빽빽하게 모이냐? 여기에서 가장 많은 광합성을 합니다. 식물의 잎에서 하는 광합성 중에 여기가 거의 대다수예요.
자, 근데 여기 밑에를 보면은 그나마 약간 듬성듬성하게 있거든, 세포들이. 자,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있는 요 구간을 해면 조직이라고 불러요. 자, 대신 해면 조직도 당연히 광합성은 하긴 합니다. 대신 광합성의 양을 따지면 얘보단 적겠지. 자, 그러면 얘네와 얘네, 그 다음 여기 살과 같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이 비어있는 공간을, 해면 조직은 여기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듬성듬성하게 있는 조직을 해면 조직을 하고, 그냥 비어있는 공간, 살과 같은 곳, 세포로 본다면 세포질이랑 비슷한 곳, 여기를 유조직이라고 합니다. 유조직.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합쳐서 잎을 이루는 가장 기본인 기본 조직계다, 이렇게 불러요. 기본 조직계. 자, 그 다음 관다발 조직계는, 관다발이 뭔 줄 아니? 관다발. 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햇빛이 있어야지. 광합성 하려면. 그리고 뭐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죠. 그럼 식물은 물을 어디에서 먹어? 뿌리에서 먹어요. 뿌리에서 먹은 물을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줘야 돼. 그 물을 전달해주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래, 물관이라죠. 그래서 이렇게 반띵 나눠가지고 하나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물관 조직, 다른 하나는 영양분이 이동하는 체관 조직.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관다발 조직계다, 이렇게 불러요. 진짜 여기는 난 수업하기 진짜 싫어. 할 게 더럽게 많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했다. 잎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조직계가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 세 가지. 여기 표피 조직계, 가운데 물관과 체관이 있는 거 관다발 조직계,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유조직을 합쳐서 기본 조직계. 오케이? 자, 근데 이상한 새끼 그림이 일단 첫 번째 보인다. 요 새끼. 자, 요 새끼는 잘 확대시키면 요렇게 보입니다. 요 상태에서 요 상태가 돼요. 이게 일단 어떤 세포인지 아는 사람이냐? 요 세포 이름이 있어. 요 세포, 네?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자, 공변세포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가운데 구멍이 뚫렸다가 닫혔다가 뚫렸다 닫혔다 해요. 이 구멍이 뭐냐? 기공이라고 해요. 기공. 기공은 말 그대로 기체 이동 공간입니다. 기체 이동 통로예요. 그래서 기공의 개폐를 조절하는 요 새끼가 공변세포인데, 자, 공변세포는 어떤 조직계에 들어있어? 공변세포 어떤 조직계? 표피 조직계예요. 위와 아래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표피 조직계에 들어있다고 했거든. 자,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다. 다음 중 광합성을 못하는 새끼를 고르세요. 아니면 광합성을 하는 애들을 고르세요. 이게 나와요. 기니디 보기에. 광합성을 못하는 애가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 누가 있을까? 첫 번째는 표피입니다. 너네 표피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양파 같은 거 한 겹으로 이렇게 따면은, 아니면 식물의 이파리를 제일 위에 표면을 이렇게 따면은 투명한 색이 그게 표피예요. 그럼 투명한 색이라는 거는 식물의 이파리인 고유한 색인 녹색이 없는 거예요. 녹색을 띠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엽록체 안에 있는 색소인 엽록소 때문이에요. 결국은 표피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못합니다. 단 표피 조직계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생명과학이 더럽게 짜증나는 곳이다. 여기는 오히려 수능에는 절대 안 물어봐. 이거 내신에만 물어보는, 내신형. 광합성을 하는 애가 여러 가지 뭐 다 하죠. 이런 거 광합성 한댔지 아까? 근데 이 새끼가 한다고. 공변세포는 실제 색깔을 보면요, 초록색입니다. 결론, 공변세포는 표피 조직계에 들어있는 세포야. 그래서 표피 조직계 전체가 광합성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표피세포 또는 표피 조직은 광합성 안 해. 근데 공변세포는 광합성 합니다. 그 다음 광합성 안 하는 거 외우는 게 쉬워요. 광합성 안 하는 게 훨씬 더 적거든. 안 하는 게 또 뭐 있을까? 안 하는 게 관다발입니다.
관다발 조직계를 구성하는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은 광합성 안 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다. 이 중에서 모든 세포는 당연히 살아있어. 근데 유일하게 죽은 세포가 있어요. 유일하게 이 새끼는 죽었어. 죽은 게 누군지 아냐? 유일하게 죽은 세포가 딱 하나 있어. 뭐? 물관입니다. 물관. 물을 이동하는 조직은 죽은 세포입니다. 근데 물관 말고 물관 옆에 있는 체관은 살아있어요. 이건 죽었다면 안 돼. 근데 어찌됐든 물관 조직이든 체관 조직이든 광합성은 못합니다. 그래서 관다발 조직계도 광합성을 할 수 없다. 요렇게는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광합성 다 해. 다 합니다. 다. 물론 유조직은 그냥 살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광합성 하는 이거 없어. 근데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세포 질과 같은 공간이고 해면 조직도 요거 광합성 합니다. 울타리 조직 당연히 광합성 많이 하죠. 자, 드디어 요거 하나 한 거야. 드디어 단 지금 그린 게 양엽이라고 합시다. 네, 여기서 나왔죠, 여기. 양엽, 음엽. 그럼 음엽과 양엽은 차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햇빛이 많이 있는 곳에 사냐, 적게 있는 곳에 사냐 이거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 잎의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그러면 양엽이든 음엽이든 물은 먹고 살아야지. 영양분은 이동시켜야지. 껍데기는 있어야지. 숨은 쉬어야지. 다 있어. 뭐의 두께만 다르다? 그래서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두껍고 음엽은 울타리 조직이 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잎의 두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잎의 두께가 울타리 조직 때문에 결정이 되고 울타리 조직은 양엽에서 두껍고 음엽에선 얇아요. 자, 그러면 너네들한테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 내가. 양엽이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야? 음엽이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야? 양엽이 많이 하지? 자, 그럼 내가 한번 반대로 얘기해 볼게. 음엽은 빛이 별로 안 오지. 빛이 안 오니까 오히려 반대로 울타리 조직을 많이 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광합성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내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양엽은 원래부터 빛이 많아. 음엽은 원래부터 빛이 없어. 그럼 오히려 빛이 없는 음엽을 울타리 조직을 발달시켜야 조금이라도 광합성을 더 많이 할 거 아니냐고. 뭐가 잘못된 표현인데? 이렇게 되면 효율이 빵입니다. 자, 아까 전에 분명히 죽은 애는 물관밖에 없다 했어. 그럼 살아있는 새끼는 뭐 해야 돼? 다 에너지 반 먹여줘야 돼. 그러면 여기를 두껍게 만들어버리면은 광합성 할 것도 없는데 밥만 존나 처먹는. 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하는 거는 효율적인 관점에서 얘가 훨씬 이득이에요. 얘는 그래서 얇게 합니다. 다시 양엽과 음엽은 한 개체 내에 같이 있는 잎이라고 그랬다. 단일 개체, 단일 개체. 근데 양지식물, 음지식물은 당연히 다른 개체입니다. 빛 자체가 다른 곳에 사는 곳에. 자, 이거 다 지운다 이제. 양지식물, 음지식물 봅시다. 자, 일단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빛이 많은 곳에 사는 식물이고 빛이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너네들이 여태까지 배운 거랑 조금 달라서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라고 나 얘기했지만 절대로 뭘 얘기 안 했냐면은 화렵수, 침엽수라고 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너네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여기는 가끔씩 내가 물어보는 게 소나무야. 소나무는 양지식물일까 음지식물일까? 그 전에 침엽수야 화렵수야? 그건 알잖아. 그러면 얘는 양지식물이야 음지식물이야? 그럼 왠지 잎이 없네. 솔잎이야? 이 새끼는 광합성을 거의 안 하겠네. 그러면 아마도 음지식물. 아니야. 소나무는 양지식물이에요. 소나무 양지식물.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침엽수, 화렵수로 하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알려준 것만 외워. 괜히 과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다 틀려. 그래서 일단은 양지식물, 음지식물은 빛이 많은 곳에 사는 식물이냐 없는 곳에 사는 식물이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잠깐만 저 프린트 갖다 줄게.
아까 프린터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 완자 없는 사람. 완자 없는 사람. 응. 그 다음 완자 없는 사람 다 있어? 나머지? 뭐야 내가 너무 많이 뺐네.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요거만 볼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252페이지 있어요. 완자 252페이지에 오른쪽에 잎의 세기에 따른 잎의 단면 구조 써 있죠. 그래서 양엽과 음엽을 지금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거는 그 왼쪽에 있는 음지식물과 양지식물 얘기할 겁니다. 지금 먼저 세로축을 봐봐. 세로축에 뭐라고 써 있니? 순 CO2 흡수량. 가로축은 뭐라고 써 있니? 빛의 세기라고 합니다. 럭스라고 해서. 자, 그럼 얘네들을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로 분류를 할 건데, 다시 양지식물이란 어디에 살고 있는 식물을 얘기한다고? 빛이 많은 곳에 사는 식물이에요. 그럼 빛이 많은 곳에 사는 식물은 당연히 잎의 두께도 조금이라도 두껍고 잎의 수도 많고 광합성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야. 빛이 많으니까. 그래서 양지식물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양지식물이에요. 자, 그런데 너네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요게 0인 지점이거든. 그럼 생각 잘해야 돼. 지금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야. 즉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마이너스 값이란 건 뜻이 뭘까? 오히려 방출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그럼 왜 방출하는데? 광합성을 못하니까. 언제? 빛이 없을 때. 즉 하루 중에 너네가 알고 있는 식물은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은 언제나 어떤 걸 하고 있냐? 호흡을 하죠. 그럼 얘는 빛이 해가 진 후에 광합성을 못할 때는 호흡만 하지. 그럼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 방출하니? 그게 요양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간다는 뜻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 자, 근데 제로까지 올 때가 있거든? 제로인 순간은 언제일까?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플러스로 가면은 이게 뜻이 뭐야 이제? 요게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점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요 지점. 요 지점의 뜻이 뭐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겁니다. 즉 빛이 있긴 있어. 근데 엄청나게 빛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광합성도 조금만 하는데 그 양이 호흡량과 같을 뿐이에요. 요게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 이 지점을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보상점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으로 하루 중에 생각한다면 뭐 이제 해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아침쯤 아니면 해가 이제 거의 질 때쯤 되면 저녁쯤엔 보상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요 양은 무엇을 얘기할까? 자, 요게 총광합성량입니다. 아니 쌤요, 아까 밑에는요 호흡량이라며요. 봐봐, 요만큼이 그럼 뭘 뜻하냐면 요게 호흡량이에요. 요게 호흡량이야. 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네 호흡을 하려고 해도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포도당이 있어야 호흡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총 만든 포도당 양이 이만큼이야. 그 중에 이만큼은 호흡할 때 지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대신 요만큼이 남지. 자, 총량이 이만큼인데 지가 써먹은 양이 이만큼이야. 그럼 드디어 이만큼 뭐야? 지 몸속에 저장시키는 양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순광합성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결론은 총광합성량은 순광합성량에다가 호흡량을 더해야 됩니다. 생명과학 이번 파트가 절대로 쉽지 않다 그랬어. 만만하게 보다 다 틀립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해오면. 잘 기억하시고 요 그래프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양지식물이에요. 자, 근데 음지식물은 어떻게 되냐? 빛 자체가 별로 없어. 빛이 없다는 거는 광합성 자체를 못 합니다. 광합성을 별로 안 하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들도 굳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 왜? 식충이 들으니까. 다시 아까 얘기한 거, 요거. 광합성을 안 하면, 즉 음엽은 광합성을 별로 안 하니까 울타리 조직을 굳이 발달시킬 이유가 없댔지. 똑같은 거야. 음지식물은 거의 빛이 많이 없는 곳에 사는 애야. 그럼 굳이 울타리 조직 같은 걸 발달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럼 세포 수가 정상적인 애들보다 적어요. 양지식물보다. 그러면 호흡량도 적어.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양지식물보다 조금밖에 호흡을 안 한다는 거야. 식물 자체에 세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새끼는 자체가 햇빛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광합성도 별로 못해.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요게 음지식물이에요. 그러면 음지식물일 경우에는 여기 지점이 무슨 점이 되겠냐? 보상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광합성량이 되는 것이고, 요만큼이 호흡량, 요만큼이 순광합성량, 요리 되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자, 이 지점의 뜻은 뭐냐면은, 요 지점 이후로는 아무리 빛을 더 많이 쐬어줘도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자, 가로축을 빛의 세기라고 했거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빛이 어느 정도 일정한 세기가 된 후에 더 센 빛을 주더라도 더 이상 광합성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학에서 배웠죠? 뭐 과포화점, 불포화점 뭐 배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빛을 더 이상 주더라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포화점까지만 빛의 세기를 쐬어줄 때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광포화점 이후로는 아무리 빛의 세기를 쐬어주더라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얘가 한 게 252쪽에 왼쪽 그래프 해석을 다 한 겁니다. 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드디어 이거 2개 했어. 요거 양지식물, 음지식물. 안 한 거 더럽게 많다. 진짜 짜증. 자, 근데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버리면 이 수업을 다시 할 수 있겠냐? 거의 못해요. 할 게 아직도 많단 말이야. 반드시 완전 숙지해야 돼. 집에 가서. 자, 나머지 거는 그닥 어렵지 않은데 파장은 안 어려우니까 파장까지만 하고 1조 시간 그 다음에 봅시다. 개빡세. 자, 파장은 해조류를 비교하는 거야. 해조류. 자, 일단 너네 기본적으로는 육상생물은 식물의 이파리가 무슨 색으로 보여? 식물의 이파리 무슨 색으로 보이냐? 녹색으로 보이잖아. 왜 녹색으로 보이니? 자,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네가 요걸 봐봐. 종이. 이 종이 보면 무슨 색으로 보이냐? 왜 흰색으로 보일까? 네, 흰색은 모든 빛의 색깔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흰색은 백색 빛에서 나오면 다 반사시켜. 그럼 반대로 검은색이야. 검은색은 왜 검은색으로 보일까? 백색 등을 비춰줄 경우에 어떠한 빛도 반사 안 시켜요.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거의 대부분 흰색 옷을 입는 거예요. 왜? 햇빛을 받으면 다 반사돼서 나가니까 난 덜 덥지. 그러니까 여름철에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색이래. 근데 겨울철이면 패딩이 거의 대부분 뭐야? 검은색이란 말이야. 이게 과학적인 거야. 검은색 옷을 입으면 그나마 햇빛을 더 많이 조금이라도 흡수한다고. 그런데 또 여기 청겨울 새끼들 흰색 패딩 입고 다니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주 비과학적인 새끼들이야. 비과학이야, 비과학적. 자, 그러면 식물의 색깔이 왜 녹색으로 보이냐? 그 보이는 색깔을 식물이 반사하는 겁니다. 결론, 백색 빛을 비춰주면 식물은 나머지는 다 처먹고 녹색을 반사시켜요. 왜? 녹색은 광합성할 때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녹색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럼 식물이 좋아하는 빛이 뭘까? 너네 빛의 3원색이 빨, 초, 파죠? 그럼 세 가지 빛을 식물에게 주면 어떻게? 식물이 주면은 땡큐 하고 먹어요. 흡수. 그럼 이거는 안 먹어. 뱉는 거야. 그럼 니네 눈으로 들어오니까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해조류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바다야. 바다에는 수심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해조류가 다르게 살아요.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육지에는 녹색 식물이 살고 있단 말이야. 다시 녹색 식물이라는 거는 어떤 색깔의 빛을 좋아한다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좋아해서 지가 흡수합니다. 근데 노란색 빛도 별로 이용 안 하고 녹색 빛도 거의 이용 안 해요. 자, 그러면 비교적 수심이 얕은 지역에 사는 애들은 당연히 녹색 식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사는 해조류들은 녹색 식물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떤 색의 빛을 잘 먹어? 빨간색과 파란색을 잘 먹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제일 깊숙이 사는 새끼가 있대, 만약에. 자, 제일 깊숙하게 사는 애는 문제점이 있어. 빨간색을 좋아하거든? 빨간색 빛 자체가 도착을 안 해요. 왜? 빨간색 빛은 에너지가 작거든. 에너지가 작으면 투과력이 약해. 그래서 빨간색 빛은요, 표면에까지밖에 못 갑니다. 빨간색은 투과력이 약해서 더 이상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먹을 수 있는 거야. 대신 어떤 색깔이 투과력이 강할까? 당연히 파란색이 투과력이 강하죠. 그래서 파란색은 저 깊숙한 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은 제일 깊숙하게 사는 애는 빨간색 빛을 먹기 싫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란색 빛만 먹고 삽니다. 그럼 아예 빨간색이 도착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몸의 색깔이 그냥 빨간색이에요. 왜? 아예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반사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뭐라고 해오랬냐? 수심의 깊이에 따른 해조류의 색깔이 있죠.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일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색깔이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뭐다? 빛의 파장에 따른 작용현상이에요. 왜? 다시 제일 깊숙한 곳에 사는 애는 홍조류라고 하는 애, 빨간색 빛을 먹고 싶은데 도착 자체를 안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색깔이 그냥 붉은색으로 변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수심의 깊이에 따른 작용현상에선 요거 말면 돼.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있고, 녹조류는 자 여기서부터는 몇 개 있는 알아야 된다. 너네 해조류 중에 진짜 완전 녹색으로 생긴 해조류가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미역은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 이거 딱 보면은 머리카락같이 생겼어. 국으로 먹으면. 이건 도저히 나 못 먹겠는데. 뭐라고? 누가 얘기네? 매생입니다. 이게 맛있다고? 매생이국을 왜 먹는 거야? 딱 봐도 완벽하게 머리카락 아니야? 아니, 그리고 편식이야 임마. 입에 안 맞으면 나 속에서 막 개워낸단 말이야. 그래서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 편식이 아니야. 매생이 딱 봐도 진짜 못 먹게. 이거는 머리카락 그 하수구에 빠진 거랑 똑같이 생긴 줄 아냐? 먹지 않아. 근데 매생이 말고 나머지 하나의 녹조류는 난 잘 먹어. 이건 좋아해. 아니, 완전 녹색이야 이것도. 이건 묻혀서 먹지. 이건 되게 좋아해. 파래죠, 파래. 얘는 좋아해. 얘는 이렇게 징그럽게 안 생겼잖아. 매생이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자, 다음에 갈조류가 뭐랬냐? 갈조류가 미역입니다. 자, 너네 혹시 내가 얘기했지? 이거 통합과 할 때 미역국을 엄마가 끓여주면 엄마 그거 조금만 남겨봐. 그리고 그 미역국을 냄비에다 계속 끓여봐. 계속 끓이면 물론 등짝 스매싱 맞겠지만 죽을 때까지 끓이면 마지막에 미역국 색깔은 갈색이 됩니다. 미역은 갈조류예요. 근데 미역이 나왔으면 미역 친구 얘기해야지. 미역 친구 누구야? 다시마. 네, 넌 다시다라고 하면 안 돼. 다시다는 엄마의 맛이고 다시마입니다. 홍조류가 뭐 있어? 홍조류. 요게 김이에요. 그 너네가 먹는 그 조미된 김도 물론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좀 두꺼운 김이 있거든? 두꺼운 그 김밥용 김을 집에 혹시 있으면
햇빛에다가 이게 형광등에다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럼 약간 붉은색으로 보여요. 홍조류이기 때문에요. 김 말고 이름 긴 놈 하나 있어. 우뭇가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요것 정도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빛의 파장에 따른 작용현상까지 배웠고, 이제 1조 시간 하면 그 뒤에 것 좀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정말 힘들구만.